네, 짬독서 하러 왔습니다. 벌써 챕터 9이네요. 짤막짤막한 독서 타임이지만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챕터 9,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변화 프레임이라는 거죠.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경제적 지혜의 핵심이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자신의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자신의 선택을 성격에 탓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불의의 사고로 손발을 잃거나 하반신이 마비된다면 어떨지 물었을 때 그거 잘됐다 라고 쾌재를 부르거나 처음엔 충격이 크겠지만 금방 괜찮아지겠죠 라고 의연하게 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통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만은 않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예측이 이처럼 실제와 다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적응 능력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떤 상태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몇 초만 지나면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왕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너나 없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가 된 상태보다 더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쉽게 적응하는 탓에 변화에 무척 예민하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선택과 판단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원리다. 그렇죠. 변화하는 과정이 더 좀 즐겁긴 하죠. 선택의 갈림길. 아래 두 상황의 A와 B 옵션 중에 독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상황 1. 현재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A. 추가로 50만 원을 확실히 더 받을 수 있다. B.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더 받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자, 두 가지 경우인데 A라는 경우는 그냥 추가로 50만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고 B는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100만 원을 더 받고 그럼 아까 50만 원 받는 것보다는 50을 더 받게 되죠.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두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죠. 조금 적지만 확실하게 50만 원을 더 받을 것인가? 확률은 반반이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추가 수입 100만 원의 가능성에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자. 상황 2. 현재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무조건 50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 B.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내놓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죠?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앉아서 50만 원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확률은 반반이지만 여차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의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상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상황 1과 상황 2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상황 1에서 A를 택하면 당신의 최종 상태는 확실하게 150만 원이 된다. 그러나 B를 택하면 2분의 1 확률로 최종 상태가 150만 원이 된다. 상황 2에서도 마찬가지다.
A를 선택하면 당신의 최종 상태는 확실하게 150만 원이 된다. B를 택하면 역시 2분의 1 확률로 150만 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최종 결과로 보자면 상황 1과 상황 2는 완벽하게 같다. 따라서 상태를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 두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 또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면 상황 1과 상황 2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황 1은 현재의 상태에서 돈이 늘어나는 변화, 즉 이득의 관점에서 문제가 기술되어 있고, 상황 2는 현재의 상태에서 돈이 줄어드는 변화, 즉 손실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카너먼 교수와 트버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 상황으로 문제가 프레임되면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손실 상황으로 프레임되면 안전한 선택보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의 문제에서 A를 선택하는 비율은 상황 2에서보다는 상황 1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런 효과를 두 연구자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렀다. 프레임의 중요성을 학계에 인식시킨 역사적인 연구라 할 만하다. 이 연구는 우리가 내리는 모험적 선택 혹은 안전 위주의 선택이 객관적으로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프레임 때문에 내려진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어진 대안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 문제가 이득으로 프레임되어 있는지, 손실로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 어떤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1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로 살 경우에는 1만 1,000원을 받는다고 하자. 당신이 이 가게의 주인이라면 손님들에게 1,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보라. 1.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1,000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2번으로도 얘기하지 않나요? 보세 옷가게 같은 데 가면 1번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다양한 것 같은데. 1번과 2번 두 상황은 동일하다. 그러나 1번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는 이득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고, 2번에서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손실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경우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의 경우보다 2번의 경우에 현금 구입을 더 많이 선택한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더 부과됩니다 하면 현금으로 구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동일한 양의 이득으로 오는 만족보다는 동일한 양의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은 이득보다 2.5배 정도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혐오, loss aversion? 여기 aversion이라고 한답니다. 사전에 찾아봤어요. loss aversion, 손실 혐오, 혐오라는 단어를 처음 본데 aversion이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손실 혐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혐오, loss aversion이라고 한다. 현금 구입으로 인한 1,000원의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1,000원의 손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자의 상황을 더 피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미국 TV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의 주인공인 캐리는 드라마에서 엄청난 구두 광으로 나온다. 특히 마놀로 블라닉이라는 브랜드 구두에 열광하는데 하루는 친구 집에 갔다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485달러짜리 구두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중에 집주인인 친구가 구두값을 보상하겠다고 나서지만 구두 가격이 485달러라는 소리를 듣고는 낭비를 일삼는 캐리를 오히려 나무라며 보상을 거부한다. 캐리는 특유의 재치를 발휘하여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속이고 결혼 선물 등록 안내장을 그 친구에게 보낸다.
결혼을 한다고 속였다고요? 미국에서는 축의금 대신 특정 매장에 신랑 신부가 원하는 물건을 등록하면 하객들이 그중 하나를 골라 선물하는 것이 관례임. 물론 캐리는 마놀로 구두 매장에 선물을 등록했고 그것도 자신이 잃어버린 그 신발만 등록해 놓았다.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구두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구두에 대한 집착이 캐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또한 만만치 않다. 매장에서는 잘 맞던 구두가 다음날부터 신기만 하면 발 뒤꿈치가 아플 때 다음과 같이 미련하게 행동한다. 1. 비싼 구두일수록 아픈 것을 잘 참고 무리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한다. 공감하시나요? 2. 잘 맞지 않아 더 이상 그 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비싼 구두일수록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런가? 구두에 관한 시카고 대학교 리처드 테일러 교수의 이 재치 있는 지적은 손실 혹은 낭비에 대한 인간의 혐오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더 들어보자. 어떤 대학생이 유로 2016 축구 경기가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게임을 보면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스파게티를 슈퍼마켓에서 하나 샀다. 마침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절반 가격인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경기를 보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단짝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한다. 친구가 먹을 스파게티를 사러 슈퍼마켓으로 갔더니 세일이 끝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6,000원의 제값을 주고 스파게티를 하나 더 샀다. 집으로 돌아와 경기 시간에 맞춰 스파게티 2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 못 온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고, 짜증나죠?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파게티 2인분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 스파게티를 먹겠는가? 같은 스파게티니 아무거나 먹겠는가? 반값에 산 걸 먹겠는가? 아니면 제값을 다 주고 산 걸 먹겠는가? 가장 합리적인 답은 둘 중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이다. 아무거나 먹겠죠. 이 상황에서 그게 비싸다고 그걸 먹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제값을 주고 산 스파게티를 먹겠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제값을 다 주고 산 스파게티를 먹어야 덜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유통기간이 다른 것도 아닐 텐데. 다르다면 또 모르겠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스파게티 값은 이미 지불한 상태. 즉,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매몰 비용, sunk cost이다. 매몰 비용이다. 6,000원에 산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해서 그중 일부의 돈이 돌아온다든지 3,000원에 산 스파게티를 먹으면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제값에 산 걸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손실에 대한 원초적 거부다.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거나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유발하는 전형적인 비합리성이다.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본 적이 있다면 식후에 밀려오는 자괴감과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손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폐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찌는 게 막 싫은데 너무 아까워서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운동으로 나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거는 좀 바보 같은 행동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좀 아까워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 어느 날 당신 앞에 다음과 같은 행운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상상해보자. 상황 1. 당신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그동안 목돈이 없어서 별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이제 아래 옵션들 중 어디에 얼마씩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기분 좋은 고민이겠죠? 1. A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이 30% 상승할 확률이 50%, 가격이 20% 하락할 확률이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이 20%. 2번 B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이 100% 상승할 확률 40%,
가격이 40% 하락할 확률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 30%. 가격이 30% 상승할 확률이 50%고 100%. 근데 하락이 좀 크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100%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은데 B 회사의 주식을 여기 3번, 4번도 있네요. 3번 국채 1년간 거의 확실하게 9% 이득 보장. 지방채 4번 1년간 약 6% 이득 보장. 세금 면제. 국채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4가지 옵션에 각각 얼마씩 투자하겠는가? 이번에는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상황 2. 당신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그동안 목돈이 없어서 별다른 투자는 해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이 전부 A 회사의 주식이었다. 이제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인데 아래 4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1. A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이 30% 상승할 확률 50%, 가격이 20% 하락될 확률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 20%. 2. B 회사의 주식. 향후 1년 동안 가격이 100% 상승할 확률이 40%, 가격이 40% 하락할 확률 30%, 가격 변동이 없을 확률 30%. 3. 국채. 1년간 거의 확실하게 9% 이득 보장. 4. 지방채. 1년간 약 6% 이득 보장. 세금 면제. 여기 나와 있는 옵션은 다 똑같네요. 위의 상황은 경제학자 윌리엄 세뮤얼슨과 리처드 제크 하우저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것들이다. 두 상황에 주어진 선택 대안들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유산이 전부 현금으로 주어져 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유산이 전부 A 회사의 주식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은 사람은 꼭 선택 안 해도 되면 그냥 현금으로 보유해도 되겠다. 그죠? 다시 말해 A 회사 주식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새로운 중립적인 대안으로 프레임되어 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로 프레임된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A 회사의 주식에 대한 선택이었다. 만일 현금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에 A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이미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같은 원리로 현금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 A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한다면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A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저 솔직히 방금 혼자 조용히 끄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머리가 나쁜가? 만일 현금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 그죠? A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죠. A 회사 주식을 사기로. 이미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이 지금 부딪히지 않나요? 그냥 A 회사 주식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원리로 현금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 아까도 현금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죠? A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이건 다르죠. A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A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A 회사의 주식으로 유산을 받은 경우에 그죠?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현금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뒤에 말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뮤얼슨과 제이크 하우저는 A 회사의 주식이 현재 상태로 주어진 경우에 그 옵션을 유지하는 경향성이 그 옵션이 중립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그 옵션을 새롭게 선택하는 경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A 회사의 주식이 현재 상태로 주어진 경우에 그 옵션을 유지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현재 상태로 주어진 옵션이 A 회사의 주식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네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이 현재 상태로 주어진다 해도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어떤 대안이든지 그것이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저 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막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 접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 그 결정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현재 상태였기 때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었던 다음 에피소드는 프레임의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또 현실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 회사원이 1년간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살고 있는 강북 지역 아파트 5억 원 시세를 팔아 강남에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둘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줄지 고민에 빠진 것.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한결같이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면박까지 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 회사원은 고민 끝에 현재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외국으로 떠났다. 이 사람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 아니다. 이 회사원에게는 강북의 아파트가 현재 상태로 다가왔기 때문이고 동료들에게는 중립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회사원이 자신의 상황을 현재 5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는 상황으로 리프레임했다면 그는 아마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내려야 하는 무수한 선택들.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어떤 우유를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떤 휴대폰을 구입하고,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고,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인지 반복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립적 대안으로 리프레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만다. 그렇죠. 저도 자동차 보험을 근데 어쨌든 뭐 작년에 가입할 때 예를 들어 삼성이 너무 비싸서 현대해상을 했다. 근데 매년 이럴 것 같은데 비교하면서.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또 계약 갱신이 다가오는데 그냥 기분상으로도 왠지 올해도 삼성이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현대해상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주어져 있는 대안을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심지어 기존의 직업까지도 처음 접하는 중립적인 대안으로 리프레임해서 본다면 아마도 많은 선택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나요? 좀 귀찮은데. 그죠? 아마 이 귀차니즘 때문에 리프레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도 여기까지 짬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 효과 독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책 한 권이 거의 끝나가긴 하네요. 그냥 무턱대고 논 거보다는 책이라도 읽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책이라도가 아니라 다시 책을 읽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이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길 바라보면서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